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채워져 있는 암모니아하고 코발트 클로라이드가 서로 반응을 해서 침전물을 형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침전물에 대해서 침전 실험과 전기 전도도 실험을 통해서 실제 코발트와 결합하고 있는 것은 클로라이드가 아니고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의 이성질체의 수를 재어봐서 이 화합물은 옥타이드랄 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코발트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리간드라고 부르는데요. 리간드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배이 화합물에서 주로 리간드로 작용하는 것들인데요. 이 리간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두 다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리간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탈과 리간드 사이의 반응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루이스 개념의 애시드와 베이스 개념으로 이 결합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리간드는 루이스 개념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베이스로 작용을 하고, 메탈은 그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줄 수 있는 이제 애시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베이 화합물은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메탈에 리간드가 결합되어지 않았을 때는 이 5개의 디오비탈 에너지 주지가 모두 동일한데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옥타이드랄 사이트로 리간드가 다가오게 되면 이 디오비탈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리간드에 따라서 이 갈라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 같이 이 두 개 에너지 레벨이 작게 만들어주는 리간드를 윅필드 리간드라고 부르고, 크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강한장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비탈에 3개의 전자가 있고 이것이 T2G 오비탈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만약에 이게 전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 4개의 전자가 있을 때 이 4개의 전자가 이 위 오비탈에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아래 오비탈에 채워지는가는 이 간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 크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강한장 리간드라고 부르고, 작게 벌어지는 것을 약한장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강한장 리간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전자가 밑에 오비탈에 채워지게 되고, 이런 컴플렉스 우리가 보통 로스핀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델타가 작게 되면요, 밑에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와의 반발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약간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높지만 비어있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가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약한 장 리간드에서는 전자가 위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컴플렉스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스핀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식으로 설명하자면요. 언제 하이스핀 컴플렉스를 이루고 언제 로우스핀 컴플렉스를 이루냐면은 두 양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1은 이 T2G하고 이지사 에너지 간격을 얘기해 주고요. 스핀 페어링 에너지는 앞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오비탈 준위에 이제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개 전자 반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스핀 페어링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스핀 페어링 에너지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은 위 오비탈 가는 것보다는 이미 전자가 들어있지만 아래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이제 로스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베이 화합물의 컬러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 세 개의 화합물에서 니켈의 산화수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는 같죠. 모두 다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간드가 물이냐, 아민이냐,
에틸렌 다이아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컴파운드는 녹색 가까운 색을 띠고, 가운데 있는 컴파운드는 푸른색 가까운 색을 띠고, 맨 오른쪽은 이제 보라색을 띠는데요. 그 이유는 색을 띈다라는 것은 이제 흡수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얘가 흡수가 720나노미터에서 흡수된다는 얘기는 빨간색을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빨간색을 흡수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의 보색을 보게 되는 거죠. 545나노미터는 대충 아마 녹색 근처가 될 텐데, 녹색을 흡수하게 되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녹색의 이제 보색을 띠게 됩니다. 흡수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EG와 T2G 사이의 간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545나노미터에서 흡수하는 것하고 720나노미터에서 흡수한 것의 델타우를 비교하자면은 어떤 게 더 클 거냐면은, 포톤의 에너지가 큰 545나노미터를 흡수하는 에틸렌 다이아민 컴파운드가 델타우가 이제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우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서 색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델타우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이제 물은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하고, 에틸렌 다이아민은 강한 장 리간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광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델타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통 스펙트로 케미칼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보통 할라이드 아이온 같은 경우는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하고요. 시아노 그룹 혹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이제 강한 장 리간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든지 암모니아는 중간 정도 해당하는 리간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두 개의 컴파운드에서 코발트는 전부 다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에서 전체가 마이너스 3가인데 시아노 그룹은 마이너스 1인데 6개가 있죠. 그래서 코발트는 3가가 되어야 되고요. 이 컴파운드에서도 코발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3이 되게 됩니다. 전자의 개수는 똑같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왼쪽 컴파운드는 파라마그네틱하고 오른쪽 컴파운드는 다이아마그네틱합니다. 아까 이게 3가라고 그랬고, 따라서 d 오비탈에는 6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컴파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 다 6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파라마그네틱하고 하나는 다이아마그네틱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라이드 아이온은 약한 장 리간드입니다. 반면에 시아노 그룹은 이게 강한 장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컴파운드에서는 6개의 전자가 모두 다 T2G 아래에 있는 오비탈을 꽉 채우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전자가 쌍을 이뤄서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간격이 작기 때문에 밑에 3개를 채우고 위에 2개 채우고 나머지 전자 하나가 다시 아래를 채워져서 하이스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6개의 전자가 있지만 리간드가 강한 장 리간드냐 약한 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이 자기적인 성질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깔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적인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CFS가 달라지죠. 강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T2 오비탈은 빼기 5분의 델타만큼 에너지 주기가 떨어지는데 거기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냐면은 6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12의 델타 5에 해당하는 안정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이스핀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4개의 전자는 안정화되는 오비탈에 들어가지만 2개의 전자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CFSE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개의 전자가 있지만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가 이제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는 우리가 수화 에너지 할 때 설명을 했었죠. 사이즈 이펙트만 고려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 측정된 값은 이렇게 W자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CFS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리레이션 넘버가 6자리인 옥타헤드랄 컴플렉스를 배웠는데요. 6보다는 많진 않지만 베이수가 4자리인 컴파운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베이수가 4자리인 컴파운드의 구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고 하나는 이제 테트라헤드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트라헤드랄 구조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헤드랄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기 전에 옥타헤드랄 구조를 먼저 한번 보면은요. 옥타헤드라는 경우에는 5개 디오비탈 준위가 T2G와 이제 EG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EG가 에너지가 높은 쪽이고 T2G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이라고 그랬었죠. 자, 테트라헤드라는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역전이 됩니다. T2에 해당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E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 간격도 좀 달라집니다. 이걸 델타라고 부르고 테트라헤드라는 경우에는 이제 델타 T라고 부르는데요. 델타 T가 델타 O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죠. 대충 한 반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에는 T2G와 EG의 순서가 역전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간격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트라헤드랄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언제나 하이스핀 컴플렉스를 이룹니다. 옥타헤드라는 경우에는 이게 강한장 리간드냐 약한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하이스핀과 로스핀 컴플렉스를 이룰 수 있는데 반해서 테트라헤드랄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리간드에 상관이 없이 작기 때문에 언제나 하이스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역전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DG 스퀘어비탈이 옥타헤드랄인 구조인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데 반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는 이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옥타헤드랄 구조인 경우에 DG 스퀘어비탈은 이게 DG 스퀘어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구름 분포고요. 근데 그 G축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리간드가 있어서 리간드의 전자와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직접적으로 반발을 해서 이 에너지 준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이제 테트라헤드랄 구조인데요. 테트라헤드랄 구조의 리간드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DG 스퀘어 오비탈은 이 모양이 있죠. 그럼 아까 옥타헤드라는 경우에는 이 D 오비탈의 구름 분포하고 리간드 위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반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에는 이 D 오비탈이 이 리간드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데 비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가 되면은 리간드 위치가 달라지면서 디지 스퀘어 오비탈이 리간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이제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dx 스퀘어 빼기 y 스퀘어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반면에 dxy 오비탈은 옥타헤드라는 구조인 경우는 dxy 오비탈이 리간드와 리간드 사이에 존재하는 데 비해서 이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에는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개의 d 오비탈 에너지를 주는 이제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퀘어 플라나 구조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은 옥타헤드랄 구조입니다. 여기서 옥타헤드랄 구조에서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퀘어 플라나 에너지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가 옥타헤드랄이 스퀘어 플라나 구조로 되면서 이 에너지 준위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타헤드랄 구조,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G축이거든요. G축에 있는 두 개의 리간드를 잡아 뽑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축에 있는 두 개의 리간드를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은 G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있잖아요. 세 가지 에너지 준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축으로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오비탈에 G자가 들어있는 이 세 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디지스퀘어 오비탈도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YG, GX도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냐면은 이 디지스퀘어 오비탈이 왜 에너지가 높았었냐면은
이게 DG 스퀘어 오비탈의 일렉트론 덴서티라고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반발을 해서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얘를 위로 끌게 되니까 얘하고 얘의 반발력이 줄어드는 거죠. 멀어지게 되니까 G축에 있는 리간드를 위쪽으로 끌어지게 되니까 G축에 있는 리간드하고 DG 스퀘어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YG 오비탈, GX 오비탈도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얘를 더 끌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돼서요. DYG, GX도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요. DG 스퀘어 오비탈도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DXY보다도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퀘어 플라나 구조의 에너지 준위도. 이것이 스퀘어 플라나 에너지 준위이고요. 여기서 특히 요 4개의 오비탈은 요 맨 위에 있는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에 비해서 상당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플라나 구조인 경우는 언제 중요하냐면은 D 오비탈이 8개의 전자가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왜 그러냐면 8개의 전자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D 오비탈이 8개 전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8개 전자가 에너지 주지가 낮은 쪽에다 위치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발견됩니다.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리간드가 없었을 때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리간드가 다가오거나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리간드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5개의 D 오비탈의 준위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데 옥타헤드라는 경우에는 T2G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2G가 위쪽에 위치하는 데 반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 거꾸로 돼서 2가 아래쪽에 있고 T2가 위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격도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옥타헤드라는 경우는 이 간격이 리간드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테트라헤드라는 경우에는 언제나 상당히 작다. 그래서 하이스팬 콤플렉스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다시 옥타헤드랄 구조에서 G축에 있는 리간드를 잡아 뽑게 되면은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돼서요. G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준위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특히 스퀘어 플라나 구조인 경우에는 이게 4개의 오비탈 에너지가 본능 내지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오비탈이기 때문에 8개 전자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어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델타에 대해서 디오비탈이 5개가 디제네레이트 되지 않고 옥타헤드랄 사이트나 테트라헤드랄 사이트 혹은 스퀘어포널 구조를 이루면서 갈라지게 된다고 하죠. 얼마나 갈라지는가가 바로 이제 델타에 해당하는데요. 이 델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배이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 중식금속 이온의 산화수, 중식금속 이온의 크기, 그 다음에 리간드의 크기도 이제 델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학적 구조가 델타 값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옥타헤드랄 구조를 하느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이제 달라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델타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금속 이온의 산화수에 따라서도 델타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발트 3가가 똑같은 리간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발트 3가인 경우와 코발트 2가인 경우에 비해서 델타 O가 더 크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CO2 플러스하고 CO3 플러스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중식분석 원 이온의 사이즈가 작냐면은 CO3 플러스가 작겠죠. 이게 CO3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얘가 CO2 플러스가 될 겁니다. 산화수가 커지면서 얘가 이온의 사이즈가 작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간드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얘보다는. 리간드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간드에 있는 전자와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델타 값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통 결정장 이론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두 가지 컴파운드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둘 다 코발트에 물이 붙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얘도 물이 6개가 붙어 있고 얘도 6개가 붙어 있는데 단지 다른 점은 얘는 코발트가 3가고 왼쪽은 코발트가 2가입니다. 산화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발트 2가인 경우에는 전자가 7개가 들어있고 3가인 경우에는 전자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왼쪽 컴파운드는 자기적인 성질이 이제 파라마그네틱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H2O는 비교적 약한 장 리간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작아서 전자가 이 3개 아래쪽에 들어가고 2개가 다시 위쪽에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서 전자가 이제 3개의 쌍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파라마그네틱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 코발트 2가에서 3가로 되게 되면은요. d 오비탈이 6개 전자니까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갈 거라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4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도 마찬가지로 파라마그네틱하고 더 강한 파라마그네틱한 물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얘는 파라마그네틱하지 않고 다이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전자 하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발트 2가에서 코발트 3가로 되면서 요 간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가가 2가에 비해서 더 델타 값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래쪽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이제 다이아마그네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O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심금속 원소의 산화수라는 거예요. 2가는 약한 장 리간드로 작용하는 데 반해서 3가는 강한 장 리간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심금속 이온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발트, 료듐 이쪽이 이제 같은 주기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델타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점점 이제 커지게 됩니다. 델타 값이. 근데 이거는 아까 2번이랑은 설명이 좀 다르죠. 아까 2번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제가? 코발트 2가하고 코발트 3가를 비교해보면 코발트 3가가 더 강한장 리간드가 되는데 강한장 리간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사이즈가 작아서 강한장 리간드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심금속 이온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델타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3번은 결정장 이론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결정장 이론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얘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분자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간드 오비탈하고 중심금속 원자 오비탈의 오비탈 겹침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분자 오비탈 이론에 의하면은 오비탈 겹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델타 값이 커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리간드의 크기이고요. 리간드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 중심금속 원자에 가까이 다가가서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리간드일수록 델타 값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 값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